이게 뭐야? 시어머니 이정자의 비명이 거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명품 지갑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우두두 떨어진 건 특급 호텔 뷔페 예약증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기사식당 식권 50장이었죠. 이정자는 식권을 집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시아버지, 칠순 잔치를 이런 데서 하겠다는 거냐? 고작 20만 원을 던져주며 수백만 원짜리 호텔 잔치를 며느리 돈으로 메우라던 시어머니. 옆에서 모른 척하며 아내를 몰아세우던 남편. 하지만 현우와 이정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바로 그 시간, 지은은 딸 서아 손을 잡고 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기운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챕터 1. 평일 저녁 지은은 어린이집에서 3살배기 딸 서아를 간신히 하원시키고 시댁 거실로 들어서요. 한 손에는 서아 가방, 한 손에는 장바구니, 어깨에는 회사 가방까지 걸려 있었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집안 누구도 지은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현우는 지은의 지친 얼굴은 보지도 않아요. 리모컨을 까딱이며 턱으로 부엌을 가리킵니다. 이제 와.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들어오자마자 가방만 던져두지 말고 얼른 저녁상부터 차려. 애 핑계, 회사 핑계도 하루 이틀이지. 지은은 서아 신발을 벗기다 말고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입술만 꾹 다뭅니다. 안방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온 시어머니 이정자는 지은의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을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이정자는 혀를 쯧쯧 차며 말을 보태요. 밖에서 돈 몇 푼 번다고 아주 대단한 사람 된 줄 아나 보네. 내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코앞인데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살림을 이렇게 할 거면 직장은 뭐하러 다녀? 지은은 젖은 손으로 서아 외투를 벗기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자는 거실 탁자 앞으로 와서 지갑을 엽니다. 친척들 앞에서 제대로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최고급 호텔 뷔페의 대형홀을 예약하라고 빳빳한 5만 원권 4장을 탁 던져요. 여기 20만 원 줄 테니까 이름 있는 호텔 뷔페 있잖니. 거기로 당장 전화해서 예약 잡아라. 남는 돈 있으면 내 용돈이나 해. 며느리가 이런 때 손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고작 20만 원을 주면서 수백만 원이 드는 호텔 뷔페 비용을 며느리 돈으로 알아서 메우라는 말이었죠. 지은은 모욕감에 온몸이 굳어져요. 기가 막힌 지은이 현우를 바라보지만 현우는 과일 바구니만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웁니다. 엄마가 돈까지 주시면서 부탁하시는데 왜 그렇게 쳐다봐? 당신이 센스 있게 좀 보태서 효도해. 며느리 도리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20만 원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현우는 끝까지 지은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정자는 당연하다는 얼굴로 턱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몸을 숙여 돈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속으로 딱 한마디만 삼켜요. 이제 됐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은은 어김없이 새벽부터 서아의 유아식을 챙기며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하죠. 어지럽혀진 거실을 치우고 정신없이 회사에 출근한 지은은 밀려드는 기획서 검토와 회의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시어머니가 말한 호텔 뷔페 견적을 확인합니다. 예약 담당자가 말한 금액을 듣는 순간 지은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0만 원으로는 예약금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거든요. 지은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짓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지은이 전화를 받자마자 채근하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힙니다. 예약은 벌써 끝냈겠지? 내가 친척들한테 호텔 잔치라고 다 말해놨다. 실수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예약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내 친정에서 널 어떻게 가르쳤는지 말 나와.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말을 들으며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니다. 어머니, 20만 원으로는 호텔 예약이 어렵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정자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내가 부족한 돈 좀 보태면 되잖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칠순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책상 위만 바라봤죠. 퇴근 후 파김치가 된 몸으로 서아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현우의 짜증이 터져 나와요. 현우는 소파에 엎드린 채 와이셔츠 깃을 만지작거리며 지은을 쏘아붙입니다. 내일 입을 와이셔츠가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당신은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아주 손 놓고 있네. 이럴 거면 회사 그만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대신 불 꺼진 아이 방으로 들어가 홀로 서아를 재우죠. 서아가 잠든 뒤에도 지은은 한참 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자신이 왜 이 집에서 이런 모욕을 견디고 있는지 마음속에 깊은 의문이 올라왔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지은은 자신의 삶과 딸 서아의 미래를 위해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켭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혼자 육아를 감당해온 가계부 기록, 남편의 방관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을 비밀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하죠. 일주일 뒤 회사 사무실, 지은의 뛰어난 업무 성과를 눈여겨본 본사 상무가 지은을 따로 회의실로 불러요. 상무는 뜻밖의 서류 봉투를 건네며 지은에게 3년간 두바이 지사 주재원으로 다녀올 것을 제안합니다. 상무는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하죠. 김대리, 이번 두바이 주재원 자리는 조건이 아주 좋아요. 지금 연봉의 2배에 현지 주택이랑 차량도 회사에서 전부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게 근무 시간도 많이 줄여줄 거예요. 김대리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지은은 숨막히는 시댁에서 벗어나 서아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본 것 같았어요.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지은은 두바이 주재원 안내서를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현우에게 다가갑니다. 지은은 마음을 가다듬고 진지하게 말을 꺼내요. 나 회사에서 두바이 주재원 제안받았어요. 서아 데리고 해외로 가는 문제라서 당신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문제니까 제대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우는 안내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리모컨을 쥔 손으로 머리만 극적이더니 짜증스럽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타지에서 애는 누가 키우고 나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든가 애도 알아서 하든가. 나 피곤하니까 이런 얘기로 귀찮게 하지 마. 남편은 지은을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확신이 지은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죠. 지은은 조용히 치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현우의 무책임한 말이 그대로 저장되고 있었어요. 현우의 알아서 하라는 말은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지은은 그날부터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해요. 서아의 여권, 회사 파견 서류, 체류 준비까지 빠뜨리지 않았죠. 혹시라도 나중에 현우가 말을 바꿀까봐 문자와 녹음도 따로 보관해 둡니다. 지은은 더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서아와 자신을 살리는 일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지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형 법무법인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요. 지은은 지금까지 모아온 시댁의 폭언 녹취록과 남편의 양육 방임 증거들을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남편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알아서 하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양육권과 이혼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해주죠. 지은 씨,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문자, 녹음, 육아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특히 남편분이 아이 문제를 방관한 말은 꼭 보관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기를 얻은 지은은 곧바로 회사 인사과를 찾아가요. 두바이 주재원 파견 명령서에 최종 서명하고 현지 지사로부터 비자 발급과 레지던스 입주 확인서도 빠르게 받아냅니다. 같은 시간 이정자는 지은이 당연히 호텔 예약을 끝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동네 친척들과 계모임 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우리 며느리가 특급 호텔 뷔페를 대접한다며 목소리를 한껏 높여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이런 건 잘해. 시아버지 칠순이라고 호텔로 잡았다니까. 친척들 다 부를 거야. 이정자의 목소리는 들뜬 사람처럼 높아져 있었죠. 지은은 시어머니가 준 20만 원을 들고 동네에서 가장 낡은 기사식당을 찾아갑니다. 칠순 잔치 당일 낮 12시에 맞춰 붉은색 종이 식권 50장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사요. 기사식당 예약증을 확인한 지은은 지금까지 시댁 몰래 모아둔 개인 비상금과 마일리지를 모두 끌어모읍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두바이행 비행기 표를 1등석으로 바꾸죠. 칠순 잔치 전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사이 지은은 짐을 모두 싸서 공항 근처 호텔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정자의 핸드백에서 명품 지갑을 꺼내요. 지은은 지갑 속에 기사식당 식권 50장을 빈틈없이 꽂아 넣습니다.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지은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돌아봤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서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 칠순 잔치 당일 오전 11시였어요. 아침부터 지은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정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죠. 이 며느리라는 애가 어디서 버릇없이 전화를 안 받아? 이정자는 화장을 고치려고 명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붉은색 기사식당 식권 50장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이정자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이게 뭐야? 식권 뒤편에는 지은이 남긴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20만 원에 맞춰 기사식당 50인분 예약했습니다. 친척분들과 맛있게 드세요. 이정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벌개진 채 지은의 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질러요. 야, 김지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전화 받아. 너 이거 장난이지? 지금 안 나타나면 진짜 끝이야. 같은 시간 지은은 인천국제공항 1등석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는 지은 옆에서 작은 과자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알아서 했어요. 현우가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 줘? 지은은 천천히 대답해요.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20만 원 주시면서 호텔 잔치하라고 했고 당신은 옆에서 나보고 돈 보태라고 했죠. 나는 받은 돈에 맞춰서 준비했을 뿐이에요. 현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어요. 나는 서아 데리고 두바이로 떠나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게요. 지은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유심 카드를 빼서 쓰레기통에 툭 던져요. 아무것도 모른 채 호텔 뷔페로 갈 줄 알고 차려입고 나온 친척들은 동네 낡은 기사식당 앞에 모여 서서 간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호텔이야? 정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현우가 기사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예약이에요? 우리 칠순 잔치를 여기서 하라고요? 주인은 물수건을 탁 내려놓고 큰 소리로 말해요. 김지은 씨가 20만 원 선결제 다 했어요. 식권도 50장 맞고요. 밥 먹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여기서 왜 소리를 질러요? 친척들의 시선이 전부 이정자에게 꽂힙니다. 이정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비틀거렸어요. 평생 붙잡고 살던 체면이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거죠. 결국 이정자는 기사식당 바닥에 주저앉고 곧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시댁 식구들이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 시간, 지은은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은은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걸 느낍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은 서아와 함께 넓고 깨끗한 레지던스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침에는 서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한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옵니다. 지은 씨, 침착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현우 씨가 말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말을 이어갔어요. 자기가 분명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지은 씨가 아이를 데리고 몰래 도망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눈앞이 잠깐 하얘졌어요. 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대사관에 지은이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다는 서류를 넣고 회사 게시판에는 더 끔찍한 글까지 올렸죠. 지은이 시부모를 괴롭히고 아이를 앞세워 해외로 도망갔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메일함에도 경고장이 도착해 있었어요. 빠르게 해명하지 않으면 주재원 자리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현우는 지은의 일자리와 서아의 미래까지 흔들려고 덤벼든 거예요. 곧이어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자 현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이제 끝났어. 그 잘난 회사에서도 잘리고 애 데리고 도망간 여자 소리 듣게 될 거야. 지은은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현우는 더 크게 몰아붙였어요. 당장 서아 보내.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어. 안 그러면 내 인생 내가 끝까지 망가뜨릴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지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잠든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맞서야 할 차례였죠. 지은은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두바이 현지 변호사와 한국의 소송 대리인을 바로 화상회의로 연결합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열었죠. 거실에서 현우가 했던 말이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든가, 애도 알아서 하든가. 회의 화면 속 변호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은은 녹음 파일뿐 아니라 문자, 출국 서류, 회사 파견 서류까지 차례대로 제출합니다. 현우가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방관했고 말을 바꿨고 거짓말로 지은을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바이 대사관과 법원에는 지은의 출국이 갑작스러운 도주가 아니라 회사 파견에 따른 정식 절차였다는 자료가 제출됩니다. 이어 한국 변호인은 현우가 회사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어요. 그 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을 망가뜨리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고소장은 현우의 회사 감사실과 관할 경찰서에 동시에 접수됩니다. 지은은 본사 인사팀에도 자료를 보냅니다. 시댁의 지속적인 폭언 증거, 남편의 무책임한 방관 녹취록, 현우의 거짓 글에 대한 고소장까지 빠짐없이 전달하죠. 지은은 이것이 집안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당당히 해명합니다. 사내 감사 결과 현우가 올린 글은 전처를 괴롭히기 위한 거짓 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현우는 회사에서 곧바로 대기 발령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지은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받자 현우는 공포에 짓눌리기 시작하죠. 퇴직 위기에 몰린 현우는 병실에 누운 이정자의 수발과 집안일까지 혼자 떠안게 됩니다. 법적, 경제적 위기까지 한꺼번에 몰려오자 현우는 뒤늦게 손을 떨며 이메일로 애걸복걸해요.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나 회사까지 잘리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서아 얼굴이라도 생각해서 나 좀 살려줘. 지은은 모니터 가득 찬 현우의 구차한 메일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대꾸는 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조용히 메일 주소를 수신 차단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1년 뒤 법원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양육 방임을 모두 인정해요. 지은과 현우의 이혼은 확정됩니다. 딸 서아의 양육권과 친권,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은이 받아내며 완승을 거두죠. 현우는 지은에게 줄 위자료와 소송 비용, 형사 합의금을 대느라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합니다. 결국 원룸으로 쫓겨났고 매달 지은의 계좌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이정자는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두바이에서 대접받고 산다는 소식을 듣고 화병이 깊어집니다. 하나 남은 아들은 이혼남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한편 지은은 두바이의 야외 카페에 앉아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처럼 시댁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살던 지은은 이제 없었죠. 지은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당당하게 일했고 집에서는 서아와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서아가 달려와 품에 안기자 지은은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요. 남의 무시 속에서 내 인생을 버티기만 하며 살지는 않겠다고요. 이제 지은과 서아의 앞날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죠. 매일 직장과 집을 오가며 버텼는데 돌아온 게 고작 20만 원짜리 무시와 남편의 방관뿐이었다면 지은 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 참으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죠. 하지만 참고 산다고 모든 집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과 가정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괜찮다 하셔도 속으로는 오래 곪은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